감격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 올려주시는데요. 이향님 안녕하세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역사의 한 줄기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정어리아님들과 배공앵커님의 말씀 함께의 힘을 받으면서 숨죽여 기다립니다. 찾길바래님 슈퍼챗을 44,444원 쏴주셨습니다. 오늘 완전하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요. 무무님 슈퍼챗 5만원 보내주시면서 주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8대0 헌재가 교과서에 박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구혜자님 안녕하세요. 웅기오빠 탄핵이요. 오늘 오빠 좋습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앵커님 샴페인 터뜨려주세요.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하는 그 시간에 샴페인 터뜨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샴페인은 항상 미리 터뜨리는 법이 아니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먼저 저희 정어리원 중에 한 분이 세상에 그 방청객에 당첨이 되셨어요. 아이고. 와 이번에 너무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번에 그 헌재에 그 방청할 수 있는 분이 딱 20분이잖아요. 20분인데 96,3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818대 1인데 박근혜 때는 769대 1,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0대 1이었는데 야 4,818대 1인데 이거를 당첨을 됐어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이분이 현재 지금 막 입장을 했는데요. 현장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현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헌재 앞에 모습입니다. 저렇게 150m까지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 해놓아 있는 상태고요. 주변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군요. 박범계 의원이랑 이렇게 서 있고 지금 저 가운데 키 크신 분이 그 국회 측의 변호 맡았던 변호사님이죠. 예. 저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성함을 깜빡 잊어버렸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헌재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데 우리 정길배 정어리언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그 선고 지정된 날 4월 1일 날 했습니다. 첫날. 4월 1일 날. 이게 빨리 된다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후 5시까지 마감을 하고 예. 랜덤으로 해서 아마 20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연락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5시 딱 마감됐는데 5시 3분에 바로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아하, 5시 3분에 네. 뭐라고 왔습니까? 그냥 방청 신청이 확정되셨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덤덤하세요? 원래 그러세요? 아니 여기가 좀 조용해서요. 지금 헌재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네네. 몇 시부터 입장이 됐습니까? 10시 10분부터 했는데요. 예. 방송사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방청객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헌재에 들어가는 게 보통 힘들지 않을 텐데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가셨나요? 네, 제가 용인 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종로 3가까지 와야 하는데 예. 그 남산 1호선을 넘자마자 버스 기사 운전 아저씨가 거기까지밖에 안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한 10분 정도 걸어서 아침에 운동 제대로 하셨네요. 중간에 또 여기 그 종로 3가부터 아예 차벽이 다 서져 있어가지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서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청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면서 한 10몇 군데에서 다 검문을 하더라고요. 방청권은 모바일로 왔습니까? 네, 모바일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여주면 네, 통과시켜주고 네네. 몇 번이나 통과했습니까? 몇 군데나? 여기 들어오는 데까지 해서 마지막 검문 검색 때까지 해서 한 12군데, 13군데를 거쳤거든요. 이야, 참
당첨되기만큼이나 힘들게 헌재까지 가셨군요. 현재 가셨을 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근데 일반 방청객이 20명밖에 안 돼서 그런지 취재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 저는 영상 인터뷰는 전혀 안 했고요. 예. 신문사 한 3곳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얼마나 취재진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군요. 네네. 뭘 주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이? 이게 신청하게 된 얘기라든지, 예. 그 다음에 확정됐을 때 기분,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런 정치사안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오늘 결과가 어떤 걸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야, 그 4,818대 1이나 되는 그 경쟁을 뚫고 됐다. 원래 그렇게 살면서 뭐 또 잘 되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때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는 안 되셨고요. 네, 근데 그냥 어떻게 운 좋았는지 이번에는 됐네요. 그 재판정은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다. 1층에요. 네, 헌재는 처음 들어가 보시죠. 네, 처음 들어왔습니다. 예,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소소하네요. 어쨌든 일반 법정보다는 크기만 클 뿐이지 뭐. 예, 몇 시까지 들어가셔야 됩니까? 지금도 계속 줄 서 있는 거 보니까요. 예. 11시까지는 시작하기 전까지는 입장을 다 시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장하기 전입니까? 아니, 저는 입장을 했고요. 지금 계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정 안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저 재판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재판정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은 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맡겨야 된다거나 이런 제약은 없던가요? 그런 제약은 없고요. 예. 가방을 제가 갖고 왔는데 가방이나 이런 것은 다 밖에다 맡겨놓고 가요. 예. 그러면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법정 사진 들어오자마자 한번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동영상도 되고 그러면은 좀 찍어주세요. 네네, 제가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또 정어리원 중에 이렇게 오늘 당첨이 돼서 방청객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아마 중계까지는 못하게 할 거고요. 네, 못합니다. 예, 중계는 못하게. 혹시 뭐뭐뭐뭐는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상황을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서 그 소식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그 20명 안에 들어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어리원 정길배님과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J컴퍼니 정병곤 대표를 연결해서 그 주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기쁘게 뛰어왔습니다. TBS 많이 뵀는데 우리 정어리는 처음이시죠? 네, 좀 어색한데요. 열심히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열심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로 잘 아시는 분들 아니세요? 사적으로는 뭐 친분이 크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예. 됐었죠.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잠시 후에 25분 뒤에 시작이 되는데, 야,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럴 때까지는 뭐 무덤덤까지는 아니어도 막 이렇게 통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방송 시작할 때쯤 되니까 막 기분이 이상하고 막 설레고 약간 떨리고 그러는데 김유정 의원님 어떠셨어요? 아이고, 2017년 3월 12일 날 생각도 나고요. 예. 벌써 우리가 또
8년 만에 이런 일을 또 겪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월 10일 11시 21분에 주문 낭독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빨리 해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김종 원장님. 네. 우리가 어쩌다가 저런 자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저기 방청객 경쟁률 같은 경우도 4, 18대 1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얼마나. 근데 제가 이상하게 제 특징이 있는데요.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그 당일날 긴장이 풀려요. 아. 졸리고 막.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상황이 그렇게 될 거니까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매우 긴장하는 편인데 지금 매우 졸립습니다. 상태가 뭐 제가 상황 자체가 다른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잠시 후 다른 세상에서 만나요라고 글을 올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헌재 안의 모습, 헌법재판소 재판정의 모습을 방금 전에 정길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참, 저렇게 텅 비어 있는데 저기에서 느끼는 어떤 역사의 무게 그런 건 어떨까요, 박영시 앵커? 뭐 저는 이제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공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야 근데 이게 진짜 기적적으로 4,800대 1의 경쟁률을 뚫는다는 기분은 또 어떨지 잘 상상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정어리원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가 계신다고 하니까 사진으로라도 이 헌법재판소의 무게를 느껴서 좋고요. 뭐 저는 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오늘 너무 숙면을 처음으로 취해봐서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한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었고 다들 무슨 내란성 질환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불면증도 오시고 새벽에 뭐 속보 어플 키고 뭐 이제 포털 뉴스 들어가서 검색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쳐 오셨을 텐데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숙면을 취했다라는 걸 보면 뭐 비록 헌법재판소의 저 장면이 무겁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결과는 통쾌하고 가볍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8대 0이겠죠? 뭐 결과를 예단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변호사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판사로서 판결문을 쓰면 인용을 쓰는 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잘 써질 것이냐 기각 쓰는 게 굉장히 쉬울 것이냐를 판단하면 이 사건은 기존의 선례와 판례에 비춰봐서는 인용 결정문을 쓰기에 족한 사유들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각하 결정문보다는 인용 결정문을 쓰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용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기각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양심을 다 제가 스스로 팔면 써봤어요. 모를까? 각하 결정문도 써보고 예. 기각 결정문도 쓰고 인용 결정문도 써봤는데 쓰기에는 인용 결정문이 훨씬 더 수월한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습니다. 예. 자, 네 분 패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도 매우 궁금하시죠? J컴퍼니 정병곤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곤 대표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저는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가까운 안국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안국역 사거리. 오늘 안국역은 지하철 무정차 하지요? 네, 지금 지하철 무정차고요. 예. 정말 어저께 밤을 샜는데 아, 많은 시민들이 지금 광화문역에서 한 1km가 넘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 네네. 그 지금 계신 곳이 그러면 네네네. 지금 현재가 150m까지는 완전 진공 상태로 네네네.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까? 네, 지금 경찰이 헌법재판소를 150m를 다 동서남북으로 다 막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막아져 있는 바로 그 벽벽 바로 앞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 지금 그곳부터 시작해서 거의 광화문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스크린도 있나요? 대형 스크린이 지금 3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0몇 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많은 기자들이 다 이쪽 부대 앞쪽에서 대기하면서 생방송으로 윤석열이 파면이 되기를 그때의 반응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 대표님은 그
장소에서 계속 보고 계실 건가요? 그럼요. 여기서 계속 있다가 윤석열 파면 소식을 들으면 예. 관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아,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나오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관저에서도 구구 좀비 세력들이 지금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예. 사실 어제 이곳 주변에서는 구구 좀비들이 보이질 않아요. 아예 씨가 말렸습니다. 아, 그래요? 얘네들이 오히려 이곳에서 저희보다 더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예. 사실 거의 보이질 않고 있고요. 기껏 모여야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저 멀리 있는 곳에 있었는데 어쨌든 거의 세력들이 분해가 됐고요. 지금 다들 관저 쪽에 모여서 예. 제 윤석열을 지키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가포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게 걸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는 지금 양쪽 세력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은 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지금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여기 언덕 안국 1번 출구부터 여기까지 사람이 아까 30분 전만 해도 여기까지만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강화문 쪽을 보고 있는데 강화문 쪽 도로가 지금 아예 통제가 됐고요. 예. 지금 강화문 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이곳으로 걸어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국역이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네. 네. 정말 모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탄핵을 파면을 요구하고 그러는 분들로 네. 모여 계시군요. 지금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저기 안국 빌딩 보이는 예. 그곳부터 지금 꽉 차서 움직이질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 뒤로도 계속해서 인파들이 모여 있어서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 스크린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 우리 쪽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잖아요. 예. 우리는 그 집회를 했을 뿐이지 박근혜 발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쪽 인파들이 지금 뭐 수십만이 계속 모이고 있고요. 이렇게 모이다 보면 수백만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제 나를 꼬박 새셨다고요? 네, 어저께 집회가 열리고 한 몇천 명이 이곳 거리를 다 텐트를 치고 주무셨는데 그리고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들이 몰려오고 계시고 어쨌든 저도 이 집회를 여러 번 가봤지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감동적인 장면이 처음이네요. 네. 그래요. 우리 정병원 대표님도 잘 흥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네. 목소리가 약간 좀 텐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오늘 사실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정이 되면 죽는 거고 만약에 당연히 기각이 안 되고 파면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워낙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설사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한들 저는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우리 이 시민들이 그대로 바로 관저 쪽으로 향해서 우리가 끌어내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고요. 네네.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또 상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주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J컴퍼니 정병곤 대표 전화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다행이네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양쪽이 붙어가지고 소란스럽고 혹시라도 무슨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그쪽은 안 보인다. 그러면 그쪽도 이미 포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당 부분 포기했다고 보고요. 오늘 현재 출석도 안 하잖아요, 윤석열.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저 주변에 한강진역 6호선 거기도 지금 무정차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다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 지지 세력들이. 그래서 다행히 이쪽 광화문이나 헌재 주변에서 충돌은 다행히 그래도
그런 일은 없겠다라는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석방이 되거든요. 이것도 정말 좋은 사인이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분 후인가요? 한 15분이면 우리 예. 또 4개월간 40년 같았던 4개월이 또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곽종근 사령관은 용서해주고 싶어요. 예. 그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나마 그 내란에 가담했던 군 주요 지휘관 가운데 가장 양심적이고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던 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유일했다고 봐도 예. 무방할 것 같고요. 일단 3월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극우 같은 경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망이 안 좋구나라고 판단했고 오늘도 아마 물어봤나 봐요. 왜 헌재 안에 안 모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각하나 기각이 될 건데 뭐하러 헌재에 모여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여기 안 오는데 왜 가서 직접 한강전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내심으로는 당연히 파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헌재 주변에 있을 만한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마지막 발악으로서 소위 용산 관저 주변에서 파면이 났을 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대통령을 뭐 지키겠다라는 방식의 마지막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위를 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지점이 일정하게 충돌이 있다면 충돌이 발생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쪽으로 병력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동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강성호님, 극우 유튜버들 목돈 만지고 다 숨었어요. 빤스 목사도 수십억 벌었다고 합니다. 정충기님, 정병권님, 관저 가서는 조심하세요. 그쪽으로 다 집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홍큐어 TV님, 무슨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대요. 14만 9천 원. 백운기 정어리 가족 정병권 대표님, 윤석열 파면의 날이 왔네요. 화이팅입니다. 14만 9천 원 무슨 의미죠? 149. 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이렇게 예. 그 숫자로 이렇게 의미를 좀 담아서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000원이 부족하셨나? 홍티오 TV가 우리 정병권 대표님 부인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후원으로. 예, 그러셨군요.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뭐 그 한남동 소굴로들 다 몰려간 모양인데 이제 화면 되고 나면 그쪽에서 뭐 지키자 이렇게 하려나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보도나 뭐 이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런 지라시 글들을 보면 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이 한남동 관저 주변을 10만 유튜버들이 10만 지지자들이 둘러싸자 이제 이런 보도가 일부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미 조회수라는 것은 이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절반 가까이 이미 떨어져 나온 상황이고요. 조회수라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슈퍼챗 같은 경우에도 평소와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양쪽 집회를 다 가봤는데요.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 쪽에는 사실 지역마다 구분해가지고 의자를 놓거든요. 편의점 의자를 뭐 회색 의자도 놓고 파란색 의자도 놓고 주로 그렇게 하는데 빈자리가 원래는 그 이재명 대표 무죄 이전까지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집회를 가보니까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실제 뭐 그 중간에 들어 앉아서 집회를 뭐 한 40-50분 보는 동안도 뭐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기존에는 거기 들어갔을 때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유튜버냐 어디 취재를 온 거냐 일일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뭐 얼굴도 한번 살펴보고 마스크 썼으면 수상하게 쳐다보고 이랬는데 지난 주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걸 보면 지금 사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쪽의 에너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한남동 관저를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쌀진 모르겠으나 이미 경찰 쪽에서 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갈등이나 이런 폭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야죠. 예, 일각에서는 돈을 안 푼대요. 그것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돈을 투자해봤자 그만큼 나올 게 없다라는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세가 다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이
내란 행위에 의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국민 간의 충돌을 통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병력이 그쪽 용산 관저 주변에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 사장님, 내란 때문에 저도 눈에 실핏줄이 2번이나 트졌습니다. 오늘 인용으로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성김, 그분은 아니겠죠. 대사하셨다. 여기는 시카고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해주신 방송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며 견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근데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은 워낙 차분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설레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설레도 설렌 티를 안 내는 게 저희 팀입니다. 네. 예. 참 오늘 기다리는 국민들 참 도대체 정의는 살아있는가? 상식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던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날이잖아요. 이제 8분 남았는데 결과야 우리가 이제 다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뻔한 결론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늦췄는가 하는 야속함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 야속함이 드냐면요. 이제 헌재 판결이 나왔을 때, 선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승복할 거냐라는 여론조사를 쭉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신뢰도와 비교를 해서요. 이게 갈수록 빠졌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헌재가 선고를 하면 받아들일 거냐? 그 전에는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갈수록 나한테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조금씩 높아졌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느냐 3월만 해도 신뢰한다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40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뤄지면서 53%가 7%포인트 빠졌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건 존립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진작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고 국민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면 이거 너무 늦어진 것은 좀 아쉬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국가적 손실이 지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숙고하고 고심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 지난 박근혜 전 사건의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판결 주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미 재판관이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선고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치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즉 선고 이후의 상황에서 혹여라도 반대하는 측에서의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형식으로 저는 재판 절차를 운영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양쪽에서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졸속 재판의 우려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속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좀 숙고하는 태도로 보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평의를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의견을 일치해야 그게 국민 통합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들도 숙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일 앞서서 대통령 거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뒤로 놓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피청구인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기될 수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고려해서 최대한 어떤 그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숙고하겠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은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헌재가 조금 전에 마지막 평의를 끝냈다. 잠시 후에 선고한다라고 하는데 오늘까지도 평의를 했나 봐요. 예, 예정돼 있었고요.
정영식 그 재판관이 주심인데 오늘 제일 먼저 출근을 했더라고요. 6시 54분에 입장을 했고요. 나머지 재판관들도 평소보다 훨씬 일찍 8시 한 20여 분 그 전까지 다 출근을 해서 9시 반부터 마지막 평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오탈자 없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한 11시 금방 거의 다 됐네요. 11시 조금 전에 이제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을 필두로 해서 그 뒤로 재판관 8명이 쭉 입장을 하게 되고 착석하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평의를 했고요. 특별히 따로 보도자료 이런 거는 또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정에는 이렇게 양쪽의 대리인이라고 그러나요? 예. 네. 지금 입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지금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요거는 제가 방금 제작진분들께 보내드린 TV 아. 중계 화면인데 예. 정계선 재판관의 웃는 모습. 표정이 너무 이제 그 잇몸만개 미소가 드러나 버리다 보니까 이게 또 네티즌들 사이에 또 시청자분 사이에 또 화제인가 봅니다. 뭐 정계선 재판관은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 자신의 소신과 또 양심을 있는 그대로 밝혀준 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어떤 결정문이라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탄핵의 찬반을 떠나서 어쨌든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판결한 재판관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오늘 또 어떤 판결을 내릴지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한 분들이 이제 이 미소에 아마도 그 결론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네. 충암고 출신인 거 아세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황필규 변호사님이라고 사실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인권 활동만 이제 주구장창 수십 년간 하긴 쉽지 않은데 아예 공익법인으로서 공익 활동만 하는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고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제 노동권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변호사인데 충암고 출신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황필규 변호사님이 소속한 데가 이제 뭐 관련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기피 신청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선후배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금 그 사진이 합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 예, 제가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시각 헌재 앞 해놓고 정계선 재판관 활짝 웃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합성이니까 정정해 주세요라고 수호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네, 해봐야 확인해 됩니다.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출근할 때 그 장면은 저렇게 활짝 웃는 사진은 안 나왔었거든요. 예, 예. 보도가. 우리 이런 걸 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평의를 했는데 아마 서명을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침 일찍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 시그널이다. 이유는 뭐냐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견이 아니게 되면 소위 주심 재판관이 이걸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찍 와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것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정영식 재판관이 전체 선거문 관련해서도 그거 작성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하면 조한창 그다음에 김복형 이 재판관 같은 경우도 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징후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만장일치 8대 0으로 가고 있는 징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다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인 재판관 그리고 양심에 따른 선고를 내린다면 전 파면 선고를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김한규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정계선 재판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남편이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그렇게 됐는데 공정하겠느냐. 뭐 그러니까 이제 안 할 거라는 것보다는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나서가지고 우리 남편 충암고 나왔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나. 정계선 판사님은 저희가 이제 고향 선후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충주여고에서는 정계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은 사시수석이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시절에서도요 사적 모임에 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을 받아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나 청탁을 받을까봐 진짜 그냥
너무 친목 모임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람 관계도 자제하고 되게 노력하시는 판사님이라서 어떤 뭐 그 남편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판결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받고 청탁할 만한 성질이 전혀 아니신 분이라는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주여고입니까? 청주여고입니까? 충주요. 충주. 네. 와. 우리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이제 충주여고고. 동창회나 향후회를 가면 그 기수, 그 동기의 분들은 정계사는 우리의 그 자랑이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잘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이제 선후배들한테도 굉장히 배려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판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주여고가 명문이구나.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정계선 재판관도 그러네요. 계시고. 충주가 약간 좀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도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신다라고 하는 건 진짜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변호사 활동이나 판사 활동을 하신다는 거니까 저희가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 분들이. 예, 이제 11시가 지났습니다. 방금 전에 헌법재판소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영배 재판장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좌석을 정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참 재판관들도 이 시간 상당히 떨릴 거예요. 그렇죠? 책임감과 사명감은 저희의 뭐 한 수천 배 이상 이르는 책임감으로 이 판결문을 쓰지 않았을까 예.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갑니까? 지금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적법 요건 먼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부터 지금 설명을 하시고 주문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현장 화면 연결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영배 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 참 그 우리가 이번에 뭐 순환 이론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8명의 재판관이 또 문영배 권한대행이 낭독을 하게 되겠네요. 근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전원 일치가 확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니면 주문을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우리 한번 같이 보충 들어볼까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험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절차 문제를 다 객관적으로 지금 기각하고 있는 뒷받침할 거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얼른 넘겨줘. 화면 분할해서 넘겨줘. 빨리 주세요. 네, 22분 동안 진행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1시 22분. 네. 김종우 원장님이 무슨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진짜 매우 감동적인 글을 읽었고요.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결정을 통해서 국민 신임을 위반한 배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 용납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가치에서 저런 대통령을 용납하면 국민의 기본권,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한 늦었습니다만 헌법재판관님들의 판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또 오늘 글을 쭉 제가 들으면서 매우 감동적이다. 매우 감동적이고 저런 감동적인 글에는 다시는 어떠한 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생각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내용 중에서 시민의 저항, 계엄군들의 태도들을 언급했다라는 측면에서 소위 시민권의 승리다. 시민의 승리다. 어떻게 저런 자가 감히 국민을 대의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걸 시민이 맨몸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냈기 때문에 저는 오늘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 저런 판결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 승리, 시민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승리, 그리고 끝내 상식과 규범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제 밤을 새웠던 안국동 앞에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저렇게 준엄한 선고가 나올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 듣는 내내 예. 듣는 내내 너무 감동적인 그런 선고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뭔가 준엄한 꾸짖음, 정말 매섭게 윤석열을 향해 이렇게 이 국민의 그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으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건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조바심 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그리고 이게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박수를 치기는 했지만 저는 샴페인을 따고 축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박영식 앵커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내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한마디 들으려고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에 계엄의 밤, 내란의 밤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견뎌왔던 이런 많은 스트레스와 짜증이 한 번에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 저는 이제 뭐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나 뭐랄까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결정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참 제가 드는 감정은 재판관님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답해서 그간 혹시나 경고 차원에서 어떤 재판관이 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세세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이 그것도 가장 퍼펙트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들었던 이 복잡한 감정을 뭐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눈물로써 이 감정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게 막 환호하고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흐른다는 댓글을 많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베리아님께서요. 운전 중인데 눈물이 계속 나오네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슬퍼서 지금은 기뻐서 참 그러네요. 예상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가 샴페인 터뜨리고 기뻐할 준비를 했는데 그냥 막 그 마음에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저는 그 전원일치를 주목하고 있고요. 예.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일부라도 나오거나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개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는데 보충 의견 2개는 이제 전문법칙 완화,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모두 일치된 주문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고민 끝에 숙고한 결정이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자제하고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그 당연한 명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얼마나 많은 압박과 또 청탁과 여러 가지 뭐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쓰는 데까지 정말 고심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상당 부분 또 구두로 선고한 요지한 20분 내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다 복기해서 썼거든요. 그러게요. 정말 간단 요약한 그 내용인데도요. 한편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서사 시를 하나 낭독하듯이 읽어 내려가는 장면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세계 시민한테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책임감과 권한의 어떤 한계,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미래의 독재자들에게도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헌법 질서 내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낸 권리라는 측면에서 하나하나의 권리가 굉장히 소중한 권리이다. 그 권리를 모두 다 읊어주셨다는 데에서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참 역사에 남을 그런 한결문인 것 같습니다. 듣는 내내 아마 우리가 바로 환호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에 잠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무게가 가슴을 팍팍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떻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데 저런 자가 그렇게 짓밟았나, 그런 무거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자각. 그래서 마지막 그 문장이 우리한테 더욱 무겁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 뭉클하니까 이럴 때 좀 그 드라이한 생각을 많이 해야 진정이 되죠. 손정혜 변호사님, 아까 그 전문 법칙이라는 좀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검찰 수사 자료를 일괄적으로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서 인증동본에 가져갔거든요. 그 자료는 대통령의 내란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법 위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수의 그 진술들이 있는 수사 자료입니다.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피청구인이 부동의하면 다 증인으로 서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사실입니다. 말해야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징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징가 절차에서 수사를 하면서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 조서 하나하나 그 진술한 사람들을 다 증인 출석해서 선서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는 증거 능력을 조금 완화해서 이 사람이 절차적으로 적법한,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하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했다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을 부여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니 보충 의견 두 분이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이 증거 법칙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충 의견이 두 개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도 그냥 보충 의견이니까 법정 다수 의견은 여전히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현재 기존의 어떤 결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종전의 관례나 판단이 뒤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충 의견, 개인 의견, 뭐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때는 몇몇 재판관들이 개인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만장일치니까요. 법적 인연은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법적 의견에 이르는 의견 도출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조금 보완할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게 보충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 법칙을 완화한 헌재의 결정은 유지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이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급 직원들이 가서 진술을 다 한 30명이 했어요. 근데 그 30명을 다 징계 절차의 증인으로 소환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진술조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현재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오류는 없다, 위법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위대한 선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선고문은 저는 전 세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시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독재를 유지하려고 했거나 또는 헌법과 법률을 활용해서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사회의 도처에 암약하거나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통치구조를 무시했다.
그럼으로써 국민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질서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을 침해했다. 그런데 이런 침해들을 시민과 계엄군들의 자발적인 저항으로 막아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는 독재자에 대해서는 파면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파면을 해야 되느냐? 헌법과 법률의 기준을 가지고 파면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 이상에는 어떠한 자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치학계 또는 전 세계의 법률학계 또는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통해서 어떤 기준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준 자체가 전체적인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치학 교재 또는 사회 교재가 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준거틀들을 소위 한반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진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선거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지금 나온 것 중에 그래도 짚어드려야 될 대목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윤석열 씨가 파면이 되면서 전 군은 대통령의 사진을 소각하고 철거하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이 일단 전해지고 있고, 뭐 그 즉시 지금 소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속보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일단 헌재 선고가 나기 이전부터 경제 쪽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반영되고 이 환율 쪽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아까 1,440원까지 환율이 졌었는데 지금 또 30원대로 또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증시도 지금 증시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양쪽의 반응이 예상 그대로입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반응을 했고 윤갑근 윤석열 측 대리인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협회사법인 영양식품 주식회사님, 여긴 병원인데 환자도 의사도 간호사도 환호하셨는데 예, 대한민국이 자꾸 저는 오늘 그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광복절 노래가 막 자꾸 생각이 나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는가를 처절하게 경험했던 12월 3일이었는데 또 12월 7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한번 실패하고 12월 14일 날 또 국민의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그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딛고 일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에게 서로 연대하면서 전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었는데 오늘의 이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저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울지 마세요. 예. 이상하게 오늘 여기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참. 오늘은 울게 내버려 두십시오.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지 않는 제가 한마디 결정문 내용 중에 되게 좀 울컥하게 하는 장면은 윤 대통령 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미니 병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조기 해제했다. 이런 주장이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신속한 결의를 해서 피해가 적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고 군견들이 소극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게 피청구인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가 이 피청구인 행동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피해를 줄이거나 신속하게 결의한 건 또 우리 국민들이 해냈다라는 평가나 예. 마찬가지 이야기여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역할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하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미치광이 반란 속에 윤석열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총칼로 국회와 국민을 위협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막아내는 과정에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란을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무도한 자가 온갖 기술을 부려대고 많은 세력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발악을 했는데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자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했던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주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지요.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볼수록 참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4월 4일 11시 22분. 네,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됐습니다.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끌어내린 겁니다. 4월 4일 11시 22분. 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숫자의 조합이지요. 사실 10일, 20일 이런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긴 한데요. 11시 22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군요. 문영배 소장이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막 너무 빠져들어서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막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주 순하게 생긴 사람이 준엄하게 이야기할 때 더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저처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화내면은 평소 내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아서 안 무서운데 아이 저런 순둥이가 저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안에 정말 주옥 같은 저는 이 멘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실은 5가지 쟁점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를 매번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이게 문제고 했던 이야기들의 종합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2분 동안에 저렇게 절제된 언어로 저렇게 가슴 무겁게 그리고 준엄하고 매섭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력 있는 국가구나. 역시 K민주주의가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 다시 되었구나.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힘과 용기를 준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국민의 그간 4개월 동안의 그 밤샘 노력과 주마등처럼 스쳐가잖아요. 그 응원봉과 그다음에 선결제와 밤새 눈 맞으면서 응원했던 그 키세스라고 불렸던 우리 시민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는 순간인데요. 이제 다시 내일이 식목일이잖아요. 민주주의의 묘목을 다시 새롭게 심는다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국민 통합하고 다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기초를 놓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요. 아마 기쁨의 눈물을 아마 지금 광화문 헌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헌재 상황 지금 어떤지 정길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아주 눈물바다가 됐습니다만 그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 지금 현재 밖으로 나왔는데요. 예. 끝나자마자
청구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의 그 반응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였고요. 제가 아마 그 동영상을 한 3개를 끝나자마자 그걸 촬영해서 보내드렸는데 짧게 첫 네, 번째,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걸 보시면 예. 끝나자마자 피청구인 측 어느 의원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예. 제 앞에서 그 말씀하신 바람에 제가 좀 촬영을 해서 보낸 건데요. 예. 이것은 뭐 민주당 대변인의 송고지 뭐야 이렇게 그 아마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국민의힘 예. 쪽에서 예. 뭐라고 그래요? 그 정확한 어두는 아마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요. 예. 민주당 대변인의 선고지 뭐냐 이러면서 한 2마디 하시고 어떤 잡니까? 아마 동영상 제가 이름을 몰라서 아, 예.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이군요. 예. 네네. 그쪽에서 이렇게 주문을 선고할 때 혹시 안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잠깐 그랬는데 바로 제지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잠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냥 환호를 누가 잠깐 했는데 예. 그 바로 제지를 해서요. 예. 법정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지요. 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참 먹먹해지고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정길배 선생님은 안에서 직접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그 핵심 하나마다 할 때 손에서 막 나도 모르게 땀이 나더라고요.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이렇게 그렇지만 뭐 이러면서 안전될 때 또 다시 풀어지고 그런 것들이 긴장된 연속이었죠 뭐. 네. 정말 근데 마지막 그 선고를 할 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네. 지금도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주문을 들을 때는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막 뛰어오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죠. 예. 박근혜 때하고는 참 달랐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장 상황.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뭐 5.18 뭐 다 겪어왔잖아요. 뭐 그러면서 여태까지 겪어왔던 응어리가 아마 여기서 아마 한이 맺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어렵게 당첨이 되셔가지고 한 20여 분 정도 그 현장에 이렇게 계셨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되시겠는데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보내주신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네네.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조심해서 가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5,000대 1에 가까운 경쟁을 뚫고 방청객에 선정이 되신 정의리원 정길배님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보내주신 영상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민주당 460명이지 저기.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끝난 뒤의 모습을 정길배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반응이 확연히 다르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인데 강민국 의원으로 보이는 거죠. 민주당 대변인이야 뭐야 했던 거. 아니 김종 원장님, 국민의힘 뭐 승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승복하라고 연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도대체 저 정당은 존립해야 되는 정당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또 하나의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길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응어리라는 단어가 팍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보다 눈물이 나올까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김은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자가 침탈을 하고 그것 때문에 4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버리고 현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응어리를 맺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정이 눈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치학자니까 17세기의 존 로크라는 정치학자가 위정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면 국민의 저항권에 의해서 일개 외톨이 사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부로 윤석열이라는 자는 일개 외톨이 사인이 됐고 어디를 가든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준엄한 심판이 가능했던 이유는 좀 쭉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12월 4일 맨몸으로 총구를 막았던, 그리고 장갑차를 막았던, 그리고 12월 7일, 12월 14일 국회 앞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엄청난 염원과 압력, 그리고 남태령으로, 그다음에 한남동으로, 그리고 다시 광화문으로, 그리고 다시 안국동으로 모여서 간절하게 윤석열의 파면을 외쳤던 그런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마지막 날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선고 후에 보내주신 영상 가운데 또 한 장면을 한번 봐볼까요? 카메라. 여기 카메라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지금 국회 탄핵 소추단, 그러니까 청구인 측의 변호인단 뭐 이렇게 지금 기념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에 우리가 헌재 변론 과정을 통해서도 봤지만 국회 측 그 변호인단, 대리인들이 정말 준비를 잘하고 아주 제대로 이렇게 짚어내는 것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든든했어요. 네,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예기치 않은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야 됐을 것이고, 또 증거 목록과 관련해서도 절차적인 시비 문제를 워낙에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증거를 분류하고 제출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꼼꼼하게 쓰느냐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재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한자 한자 의견서 쓸 때마다, 준비 서면 쓸 때마다 많이 지금 우시는 감정처럼 정말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매 재판기일마다 제가 관찰했을 때는 이 국회 측에서는 좀 일사불란하게 협동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각자의 정치적인 주장이 조금 불일치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도 팀워크로 협동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 물론 진실에 가까운 쪽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를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사진에 등장하셨던 분들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또 뭐 영향력을 주기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명예훼손도 하고 압박도 하고 했을 것인데 중요한 어떤 업무를 하셨다. 변호사로서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같이 했다라는 그 자긍심이 아마 평생의 자긍심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현재 선고가 끝난 뒤에 잠깐 기자회견을 했군요. 그 영상도 정길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준비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이제 4월 4일 11시 22분으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김주정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미 내란을 일으켰을 당시 그때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4.3 5.18을 넘어 12.3을 넘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12월 3일 그 밤 이후로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거를 오늘의 헌재 판결을 통해서 뭐 공식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뭉쳐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이 남아있다 생각하고요. 아까 11시 22분에 주문을 딱 읽는 그 순간에 이제 파면이 된 거고 더 이상 이제는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 아마 부부 합산 한 24~25명 정도의 경호 인력을 제외하고는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연금이고 비서관이고 뭐 운전기사고 사무실이고 그 무엇이고 간에. 그래서 그 경호 인력마저도 저는 뭐 사실 아깝다는 생각입니다만 법은 법이니까요. 빨리 이제 관저에서 나가서 민간인으로서 형사재판 받고 감옥 가야죠. 그리고 김건희도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다 거부하고 또 거부권 행사했죠. 최상목, 한독수에 이르기까지 했던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그리고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이제 남은 모든 그 내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선고 끝난 이후에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앵커님이 그 좋아하는 변호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장순욱 변호. 예. 마지막 최후 진술 할 때 그 시인가 촌장의 풍경이라는 풍경했던, 그 노래 예. 가사 얘기하면서 멋있었어요.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풍경. 가장 아름답다. 이제 그럴 때가 온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 이제 숨 좀 쉬면서 어깨 쫙 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오늘부터 다 뭐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탄핵되고 나서 바로 청와대에서 봉황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했고 지금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흔적을 윤석열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 다음의 문제인데 한남동 관저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나올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제까지도 경호처에서 실제 이런 방구 이 인용 이후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힘든 분위기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과연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도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를 얼마나 빠르게 비울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이른바 이제 내란의 가담자들 혹은 내란 주요 종사자들 혹은 내란의 이 뭐 준내란 세력이 부를 만한 이런 사람들이 다 각 부처의 윤석열 라인으로 이미 알박기가 되어 있는 상황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 뭐 검찰 내지는 국정원까지 이미 인사가 마무리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윤석열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잠시 후 2부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각국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크리스탈 김님, 미국에서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고마워요 하셨고요. 찰스 정님은 호주에서 호주 달러 100달러 하나 보내셨네요. 호주에서 찰스 정과 조이 사라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여 사필 규정의 승리, 수고하신 백앵커님과 지혜로운 정의원님들과 함께함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액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님, 대한민국 만세, 민주시민 만세, 풀립맘님, 이옥철님, 양케라님, 이오소리님, 고릴라짱님,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백운갱커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44,000원 보내셨고요. 이영하님, 김영일님,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윤석열 3년, 국힘의 다음 대통령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그라미님, 이 판결문 전문 저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네요. 눈물, 그저 눈물만 납니다. 12.3 이후 틈나는 대로 광장에 나가 얼마나 외쳤고 간절했는지 밤마다